올해는 미장은 조정을 받을 것 같고 국장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이 좀 더 힘을 받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맞는가요? 네. 그리고 또 한국은행이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금리와 관련된 결정을 내려갈 것인가 궁금증도 있다 보니까 네. 저는 참 안타깝게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의 1년 동안 틀렸습니다. 솔직하게 네. 투명하게 다. 네, 참 안타깝게도. 왜냐면 제가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지난 8월, 작년 8월에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빨리 금리를 내려야 돼. 지금 나라 경제가 말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빨리 내릴 거라고 얘기했는데 틀렸어요. 늦게 내렸어. 미국보다. 그리고 이제 그때 한번 내린 다음에 이제 하느니 이제 우리 듬성듬성 내릴 거래. 네? 뜨문뜨문. 그래서 나는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나라 경제가 이런 상황에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그치. 근데 뭐 저 같은 일개 애널리스트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네, 그분들이 정책을 이제 하시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도 뭐 한번 쉬고 할래나 본가 보다 했는데 틀렸어.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해버렸습니다. 지난 11월에. 그래서 이제 1월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1월 금통위에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계엄도 이제 터졌고 물론 환율이 좀 문제가 있긴 했는데 그럼 지금 내수가 완전히 지금 박살이 나고 있다. 거기에 수출 관련돼서 무역 분쟁까지 있으면 더 힘들어진다. 쌍끌이로 막 힘들어진다. 내수와 수출. 그러면 빨리 3번 연속 금리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다가 네. 또 틀렸어. 물론 뭐 2월에는 내리겠죠. 그래서 너무 저의 말을 믿지 마시고 저는 사실 금리를 꽤 많이 내려야 된다. 한국은행이. 나라의 경제 사정을 이제 봤을 때, 그래다가 물가가 지금 1%대인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준금리가 물가보다 늘 낮았거든요. 그래야 돼, 한국은. 근데 지금 물가가 1%대인데, 아직도 기준금리가 그렇게 낮진 않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켓에 반영되어 있는 기준금리의 최종점은, 2.25까지 이제 낮출 것이다. 지금 3%죠? 3%인데, 2.25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25bp씩 3번 네. 낮추면은 2.25인데 그렇죠. 뭐 저도 누가 이제 물어보면은 뭐 2.25까지 낮추겠죠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저의 머릿속은 그 아까 연준의 점도표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물가와 성장의 흐름, 수출이 힘들어질 점, 내수의 폭락, 지금 주택 가격도 저렇게 조정받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2.25까지만 내려서 이게 될까? 최소 물가보다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틀렸으니까. 가려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좀 많이 2.25보다 더 내릴 가능성을 올해 꽤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맞았으면 좋겠네요. 부디. 올해는. 제가 1월 달에 틀린 이유가 이제 환율이었거든요. 환율이 이제 하도 위쪽으로 난리를 치니까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여기서 금리를 3번 연속이나 하면은 환율이 더 난리 칠 거야.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면 안 돼. 이렇게 금통위에서 결론을 내리다 보니 이제 금리가 일단 동결됐고 뭐 2월에 내릴 거예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국가의 성장을 좀 받쳐줘야 환율이 안정된다. 이것도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금리 차하고 환율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림이 좀 어려워요. 역축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또 역축 나오면 이제 힘들어지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 보시면은 금리 차가 녹색 선, 가느다란. 그런데 얘는 축이 뒤집혀 있기 때문에 네. 위로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리 역전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역전이 크다? 한국이 금리가 미국보다 많이 낮다. 그럼 이제 위로 막 가겠죠? 네. 금리 차가 위로 막 가요. 저 금리 차가 위로 가면 환율이 오른대. 그렇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회색은 환율이거든요. 그러면 녹색과 회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 이 그림에서. 금리 차 역전이 커지면 환율이 오른다고 하니까 이 그림에서 금리 차는 뒤집어져 있죠. 따라서 둘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우리가 상식처럼 금리 차는 환율이야 라는 게 맞는 얘기야. 자, 한번 보세요. 진짜 그래요? 아닌데요? 아니죠. 딱 봐도 아니죠. 잘 모르겠어. 거꾸로 가는 것도 많아요. 그렇네요. 네.
즉 금리 차하고 환율이 그렇게 관련성이 우리나라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좀 이제 막말로 금리 차 역전이 왜 커졌을까요? 지금 보면은 거의 사상 최대 금리 차죠. 네. 거의 뭐 과거에 얘보다 더 높았을 때가 잘 없잖아. 제일 뭐 낮게 있다가 금리 차 역전이 제일 네, 커졌어. 네. 이 얘기는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낮다는 얘기. 미국이 높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금리 차 역전되면 큰일 나. 뭐 자금이 이탈돼. 근데 생각을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금리라는 건 그 나라의 성장과 물가를 반영하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봐도 미국의 성장과 물가가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낮잖아. 그럼 당연히 한국의 금리가 낮아야죠. 그렇죠. 미국은 높아야지. 당연한 거잖아. 그렇네요. 그럼 금리 차 역전이 커지는 게 이게 우리가 막 우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뭐 자본 이탈을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금리 차 역전이 사상 최대인 게 당연한 거야. 그리고 제가 물어볼게요. 앞으로 5년, 10년 동안 한국과 미국 중에 어디가 더 성장이 높을 것 같아요? 미국이 높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미국이 높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금리 차는 앞으로 역전이 더 커지겠죠. 그럼 그때마다 사람들이 다 얘기할 거 아니야. 금리 차 역전이 사상 최대예요.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 그건 너무 당연한 현상이라니까요. 금리 차 역전이 앞으로 사상 최대로 계속 벌어질 거는 당연한 건데, 만약에 금리 차 역전의 사상 최대는 기본적인 성장 격차 때문에 발생한 건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금리 차 역전이 커지면 환율이 난리가 나고요. 뭐 자본이 이탈돼서 그러면 금리 내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원래 금리를 낮춰서 성장을 그나마 부양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이 환율, 딴 거 걱정돼서 그 금리 차 이거에 이제 우리가 갇혀 있어가지고 네, 금리를 내려야 될 때 안 내리면 성장이 더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환율은 더 올라. 그래서 제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금리 차 걱정해서 환율 걱정돼서 금리를 인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빨리 금리를 인하해서 성장 그나마 내수라도 우리가 부양을 좀 해야 그래야 환율이 오히려 안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워낙에 좀 파격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뭐 그림이 그렇게 나오면 어떡해. 제가 뭐 헛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그림 보시면 두 선이 같이 가죠. 네. 선이 두 개가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같이 가. 환율이 녹색이고요. 가느다란 거. 회색이 한미 간의 성장률 격차입니다. 성장률 격차, 회색이. 네. 격차. 네. 자, 이 그림은 뭐냐면 미국이 한국보다 성장을 잘하면 네. 환율이 오른다. 달러가 강하다. 잘 이해되죠. 그렇죠. 직관적이죠. 미국이 잘났어. 그럼 달러가 세지죠. 그렇죠. 한국이 못 났어. 원화가 약해지죠. 약해지니까. 그럼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죠. 네. 그럼 잘 따라가.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빨리 성장부터 부양을 우리가 해야 된다. 아까 금리 차는 안 따라가고 성장 격차는 따라가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성장 격차에서의 내수 부분을 어떻게라도 국내에서 일부 메이크업을 좀 해야 환율 불안을 오히려 안정시킬 수 있다. 물론 이제 내부적인 정치 리스크가 있긴 해요. 예,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차지하고 금리 차 생각할 때가 이런 얘기하면 하느니 싫어할 테나? 싫어할래? 이거 싫어하면 안 되는데. 예.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국장이 좋을 거란 예상이 많다는 거는 네. 사실 우리 내수 경제가 좋아진다거나 실제로 뭐 산업이 좋다 이런 차원보다는 네.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게 돼 있어서 네. 거기서 이제 기회를 볼 수 있지 않냐. 당연히 옥석가리긴 있을 거고 그렇죠. 종목별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우리나라가 그래서 제조업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그때도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세요? 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네.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때 이제 우리 또 제조업을 다시 하는 게 더 오히려 우리 경제에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 말고 할 게 뭐가 있죠? 지금 제조업 다 사실 많이 기반이 약화돼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나? 금융. 금융은 내수죠. 5천만 명의 내수. 물론 금융은 앞으로도 커질 거고, 이제 노령화되고 이제 할수록 이제 쌓이는 자본은 많아지기 때문에 분명히 금융은 많이 커질 거고, 이 금융은 주로 이제 해외 투자 쪽으로 많이 그렇죠. 나갈 수밖에 투자. 없습니다. 이게 그거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소확개미, 뭐 한국의 뭐 주식들 뭐 너무 이제 대주주가 이상한 짓 해요.
이제 맞는데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의 성장이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가 이제 성장이 가야 높은 된다. 쪽으로 이제 가는 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럼 금융은 좋아질 텐데 그게 나라 경제를 이끌기가 이 5천만의 인구에서는 쉽지 않죠. 결국 큰 시장 금융은 해외로 나갈 수가 없어. 결국 이 5천만 가지고 사야 되거든요.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건 결국 수출밖에 없어요. 그럼 그 수출이란 건 결국 제조업이라는 거지. 네. 안타깝게도 제조업은 전 세계에서 경쟁을 하는 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장점이라는 건 시장이 크니까 우리가 잘하면 돼. 문제는 단점은 뭐냐? 중국이랑 경쟁해야 돼. 이게 큰 단점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근 15년 동안 계속 중국에게 상품을 따먹히고 있는 거죠. 계속. 이 추세가 쉽게 달라질 것 같지 않죠? 달라지진 않는데 그러면은 그 상황 하에서도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이걸 했는데 왜 일본과 독일은 그래도 꾸역꾸역 어떻게 해왔냐? 그 이유는 환율을 절하시켜버렸어. 일본도 원래 달러엔이 불과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70엔, 80엔 이랬거든요. 지금 150엔 넘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환율이 3,000원이 된 거죠. 환율이 3,000원이 되면 제조업은 좋죠. 물론 중국이라는 경쟁자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상품이 가격이 반토막이 되니까 네. 그러면 경쟁력을 일부 잠깐이지만 한 10년 정도는 회복을 할 수 있고 환율이 3,000원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월급이 반토막 나는 거죠. 그렇네요. 예. 일본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했어. 가만히 앉아서 월급이 반토막 났어. 일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일본인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외 투자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해외 투자는 계속 꾸준히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라 뭐 5년, 10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환율을 평가절하하는, 그러니까 3,000원의 환율을 만드는 게 뭐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거 아니에요. 환율은 오히려 내려갈 걸로 보시지 않아요? 올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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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그림을 잠깐 보시면 네. 제가 아까 성장 격차랑 네네. 환율이랑 그려놨는데 이게 둘이 똑같이 가잖아요. 네. 똑같이 가는데 지금 녹색이랑 회색, 즉 성장 격차와 환율 간의 갭이 꽤 있어요. 원래 성장 격차를 생각하면 환율이 이렇게 높으면 안 돼. 물론 지금 높은 데는 뭐 정치적 리스크랑 뭐 연준의 태도 같은 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요게 한 1년 정도는 균형을 찾아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25년 한 해 정도는 미국 경제가 또 이제 둔화되는 국면을 저는 보고 있으니까. 왜냐면 지금 고용에 대해서는 전 고용 숫자를 안 봐요. 안 믿어. 진짜요?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는 시청자분들의 판단인데 저는 고용 지표를 전혀 믿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한 1년, 2년 지나면은 제대로 된 지표가 나오긴 해요. 근데 그때 가서 뭐 지금 아무도 안 보잖아. 그때 가서. 지금 나오는 거는 지표는 뻥이고. 근데 그 지표를 왜 봐? 뻥인데. 그래서 저만의 지표를 이제 볼 때는 올해는 미국의 성장과 물가는 떨어질 거기 때문에 달러는 그럼 당연히 약세가 네. 되겠죠. 그러면 환율은 연간으로는 떨어질 수 있다. 다만 5년 후, 10년 후 갑자기 우리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뭐 아베 같은 사람이 뭐 갑자기 나왔어. 뭐 코리아노믹스를 한대. 그러면은 갑자기 환율이 뭐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혹은 이제 유럽이 겪었던 방식인데 갑자기 재정 위기가 터졌어. 우리나라가 위기가 터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유럽도 재정 위기가 터지면서 당시에 중앙은행장이었던 드라기 총재가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이제 하면서 유로화가 대폭 약해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것을 한번 하면 이번 그 옛날에 재정 위기 때 유럽이 유로화를 크게 절하시키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게 독일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독일은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가 한 10년 정도 물론 뭐 구조개혁을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뭐 구조개혁 되겠어요? 아니 갑자기 뭐 애를 뭐 갑자기 많이 낳든지 뭐 갑자기 우리나라가 뭐 미국처럼 기술 개발을 하면 뭐 기도합니다. 제발 그럴 수 있도록. 근데 뭐 그건 뭐 계속 하는 거고 그거 외에 잠깐 한 10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일본이나 독일이 썼던 방법을 물론 기축통화가 아닌데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냐? 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약간 실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만약에 그런 걸 안 한다. 그것도 저것도 안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을 너무 암울하네. 그러게요. 암울하게 끝낼 순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가
역사적으로 네. 한 10년 뒤에 보면 네. 역사 좋아하신다고 했으니까 2025년이 어떻게 기록될 것 같으세요? 2035년에 바라보는 2025년이요. 아마도 각자 각 국가가 각자 도생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 더 이상 케어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기류는 이미 한 10년 전부터 시작이 됐죠. 이미 시작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잠깐 되돌렸어요. 하지만 그 역사적인 긴 흐름이 바뀐 건 아닙니다. 이 각자 도생의 시대, 뭐 국내도 각자 도생이고 전 세계 국가들도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이제 먼 미래에서 봤을 때는 2025년은 전 세계적인 무역이든 정치든 파편화되는 다극사회의 가장 트리거가 된 시발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움직임을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는 25년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는 안 좋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요. 경제가 안 좋습니다. 그럼 관망하게 되고 네. 그러면 더 안 더더욱 좋아지고. 채권과 금을 사야죠. 채권은 예. 얼마까지 금리가 갈 걸로 보세요?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 미국이 크니까 미국을 네.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금리라는 건 결국 성장과 물가를 반영을 이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미국채 10년물에 대한 뭐 금리를 얘기하면서 뭐 수급 얘기하고 뭐 해외 수요 얘기하고 뭐 재정이 뭐 나빠지네 좋아지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물론 뭐 중요한 얘기예요. 하지만 근본을 잃으면 안 돼. 근본. 그 근본이란 건 금리는 성장과 물가다. 성장과 물가. 이게 과거에 상호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쵸. 성장과 물가, 금리 간에. 그 맞아요. 그림을 성장과 물가를 더하면 이게 금리가 돼야 돼. 이거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그냥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주의 법칙. 네. 보시면 선이 두 개가 있죠? 둘이 같이 가죠? 네. 비슷비슷하게 가요. 뭐 코로나 때 잠깐 괴리가 생겼지만 그때 워낙 변동성이 컸으니까 같이 가는데 그 녹색 진한 선, 진한 녹색 선이 미국의 성장과 물가를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은 보통 우리가 실질 성장을 얘기하죠. 네. 물가 뺀 거. 그러니까 물가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물가를 더하면 이게 명목 성장이죠. 네. 명목 성장. 적어놨어요. 네. 실질 성장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은 그렇죠. 명목 성장. 경제 성장률. 그리고 보시면 회색이랑 녹색이 같이 가죠. 네. 똑같이 가요. 거의. 그러니까 과거에 쭉 보면 회색이 좀 더 밑에 있죠. 얼마나 밑에 있냐면 대략 101.5%포인트, 1.5%포인트 정도 밑에 있습니다. 좀 크게 보면 뭐 2%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보수적으로 1.5%포인트로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의 성장 뭐 작년에 뭐 2%한 중반 했대요. 미국의 물가, 요즘 이제 물가를 소비자 물가로 많이 보시지만 제가 지금 여기 보통은 소비자 물가를 안 보고 그 PCE 물가라고 네. 그 월 중순에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고 월 말에 PCE 물가가 발표되거든요. 이 PCE가 사실 더 중요해요. 이 PCE 물가 기준으로 지금 2% 약간 넘어요. 2% 약간 넘어. 자, 그럼 더 해보자고요. 성장률 2%, 뭐 2.5라고 할게요. 성장률 2.5. 작년에, 24년에. 그리고 PCE 물가가 2.1. 더하면 4.6이죠. 네. 제가 아까 미국채 10년은 이거 더한 거에서 1.5%포인트를 빼야 된다며. 그러면은 3.1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러면은 이거 지금 너무 싼 거잖아요. 원래 3.1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물론 지금 미국채나 뭐 이걸 거래하시는 분들은 야, 작년에나 그랬지. 올해 25년에는 미국의 성장이 뭐 3% 나와. 그리고 물가도 다시 트럼프 때문에 뭐 전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트럼프가 뭐 이민 제한하고 관세 때리면 얘도 3% 나와. 그럼 6% 나요? 둘 다 만약에 3%가 3% 나왔다면 그럼 6% 나왔어요. 그럼 6%에서 1.5 빼면 4.5죠. 네. 딱 맞지. 즉 현재 미국채 10년은 미국의 성장 3%, 물가 3%를 선반영한 거다. 자, 시청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물론 미국이 뭐 대단한 나라이긴 한데 그 큰 나라가 3%로 성장해. 참고로 코로나 이전에 미국의 우리가 뭐 자식들 얘가 보통 한 80점 맞을 애야 이런 게 있죠. 미국도 그런 게 있어요. 잠재 성장률이라고. 그럼 미국의 잠재 성장률 미국은 몇 점 정도 맞아야 되냐? 대략 1.9%를 봐요. 1.9%. 아니 그런데 3% 성장한다? 될까요? 그러다가 지금 점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민도 안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그동안 엄청난 인구빨로
성장을 가져왔는데 또 이민도 안 받아. 그리고 코로나 때 그냥 현금을 인당 뭐 1,500만 원씩 찔러 줬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로 성장을 할 거냐? 뭐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는 저는 디플레라고 보지만 뭐 인플레라고 이제 보는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이제 트럼프의 관세와 이민 제한 때문에 막 인플레가 4% 막 넘고 이래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 제 10년 말이 될 수 있죠. 이거는 뭐 제가 답을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되게 단순한 공식이니까 미국이 정말 4%로 성장, 3% 성장할 수 있나? 미국의 물가가 지금 PCE 기준으로 2.1, 뭐 2.3 이런데 얘가 정말 4%까지 나올래나?를 깊이 고민을 해보시고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미국 제 10년은 싼 거죠. 높은 거지 금리가 너무 높은 거고. 그게 아니라 아니야 뭐 내가 볼 때 이제 관세 때리고 이민 쫓아내가지고 임금 오르고 뭐 이러면 인플레 또 와 4%. 그러면 현재 물가 현재 이제 미국 제 10년 금리가 적당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뭐 더 높을 수도 있고 이제 여기에 또 따라 붙는 게 이제 빚 미국의 정부 빚이 뭐 엄청 늘어. 그럼 금리 더 올라야 돼.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뭐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스스로 생각을 이제 해보실 수 있고요. 물론 저는 그렇게 높을 수 없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고 시청자분들도 제가 공식을 드렸으니까 공식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채권금이라고 어떻게 보면 되게 확실하게 답을 주셨는데 네. 만약에 금리 인하가 미국에서 이뤄지고 네. 양적 긴축이 멈춰진다라고 네. 하면 원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네. 증시에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되잖아요. 원인 결과가 중요하죠. 원인 결과. 경제가 좋은데 모든 경제가 잘 흘러가고 있는데 금리를 낮췄어. 그럼 좋죠. 그렇죠. 그런데 금리를 인하하거나 부양책을 쓴다는 얘기는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시가 경제 자체가 나쁘니까 오히려 안 좋은 시그널로 줄 수 있죠. 야, 경제가 얼마나 안 좋길래 연준이 금리를 내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증시에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부동산 할 때 그렇잖아요. 부동산 할 때 분들이 모여서 맨날 싸우는 이유가 금리 인하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냐 떨어지냐. 그러면은 대부분 금리 인하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죠. 이렇게 얘기해. 근데 실제 과거를 보면은 금리를 인하할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른 적도 있지만 떨어진 적도 있어요. 물론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실험기구에다가 이제 불을 피워 물이 끓어 이렇게 하듯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면 당연히 주택 가격이 네. 오르겠지만 나라 경제가 뭐 힘들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른 이럴 여러 때 가지. 금리를 인하해.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내가 빚을 내서 집을 사야지 이럴까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는 원인이에요. 이제 중요하다. 저희는 미국의 경제는 조금 둔화되는 방향으로 이제 보고 있다 보니까 네. 금리 인하가 그렇게 좋은 뉴스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 양적 긴축은 언제쯤 끝날까요? 미국은? 일단 연준이 최근에 하는 의사로 소리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트럼프 엿먹으라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엿먹이기 위해선 QT를 계속 해야죠. 양적 긴축을 끝내면 안 돼. 네, 계속 해야 돼요. 연준은 그래서 뭐 제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네. 그동안 연준이 이 양적 긴축을 너무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온갖 꼼수들을 동원했습니다. 네, 그 꼼수를 제가 설명은 다 안 하겠지만 네. 그 꼼수를 하면서까지 양적 긴축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의도를 너무 명확하게 할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양적 긴축을 하는 게 이미 답이에요. 답은 정해져 있고 대답만 하면 돼. 우리는 이런 답정너 상황에서 연준이 뭐 양적 긴축 언제까지 할 거냐는 그냥 계속 한다. 끝까지 한다. 망할 때까지. 망할 때까지. 네, 망할 때까지. 물론 트럼프는 분명히 저도 한번 이제 예언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면은 이제 금리 인하를 엄청 요구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해서 되게 쫄리긴 했었어요. 결국 뭐 맞긴 했지만. 근데 아마 트럼프는 앞으로도 양적 긴축을 당장 중단해라. 네. 오히려 양적 완화를 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비슷한 일이 2019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적 긴축이 과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제 일반인들은 거의 안 보시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거의 뭐 대부분 금융에 있는 분들은 거의 안 보는데 단기 자금 시장의 어떤 스트레스를 체크하는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는 지금 미국의 양적 긴축이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깜빡깜빡 주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불, 좀 있으면 빨간불 켜져요. 이 노란불이 계속 켜질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빨간불이 언제 켜지냐? 아마도 저는 2분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2분기 정도까지는 그 지난 2019년을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미래를 멀리 보고서 생각을 잘 안 해요. 당장 나의 감정이 더 중요해. 물론 그 감정이 틀렸지. 하지만 인정 안 하죠. 근데 나중에 인정을 하는데 언제 인정하냐면 큰 사고가 터지면 인정해. 큰 사고 터지면. 그래서 연준도 2018년에 자기네들이 트럼프랑 이제 엄청 싸웠어요. 네. 근데 트럼프가 이겼잖아요. 이 트럼프가 뭐 대통령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어떻게 이겼냐면 주가가 폭락했어. 주가가 2018년 말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트럼프 쟤 완전히 미친놈이고 왜 중앙은행에 개입하냐 이러다가 그래서 파월 잘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주가가 한 20% 빠지니까 야 파월아 뭐 너 좀 잘못한 것 같다. 뭔가 트럼프가 맞는 거 아니야? 아 우리가 네 편을 계속 못 들어주겠다. 그래서 그때 파월이 덜덜덜 떨었습니다. 진짜로. 그때 이제 동영상이 있어요. 파월이 이제 덜덜 떨면서 이제 금리 인상, 당신 인상을 좀 쉬어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2019년 1월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생각을 좀 잘 못 바꿔요. 터져야 바꿔. 터져야.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미국의 연준의 저 1월달 FOMC 같은 태도가 계속되면은 금리 인하도 덜하죠. 양적 긴축도 하고 있죠. 너무 안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작년에 나오셨을 때 연착륙 없고 네. 굉장히 어둡게 네. 특히 미국 경제 네. 관련해서 보셨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그 방송을 보다 보면 네. 이제 조금 그런 방향이 아닌 걸로 트럼프 때문에 네. 조금 가서 사실은 변한 건 없는데 그래요. 똑같습니다만 저도 약간 그때그때 패션을 좀 따라가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패션 안 따라가고 하면 쟤 또 고집 부린다. 욕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저도 멘탈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때 조금 태도를 강하게 얘기를 할 때가 있고 약하게 얘기할 때가 있고 이러다가 또 몰라요. 좀 있다가 갑자기 뭐 미국 지표나 뭐 갑자기 어떤 위기 같은 게 터지면 또 신나가지고 제가 나와서 내가 뭐라 그랬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기조는 크게 변하지 저의 않았다. 기조는 변한 거는 없습니다. 없다. 네, 저는 이제 인간의 변하지 않는 속성, 반복되는 실수 이것이야말로 만년 이상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채권과 금.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일부 다 팔지 마시고요. 뭐 다 팔라고 해도 팔지 않으시겠지만 일부 안전한 자산 쪽으로 좀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서 금은 모멘텀을 탄 것 같고요. 네. 채권은 모멘텀을 탔다기보다는 싸다. 미국채 싸다. 뭐 우리나라 국채도 전 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산들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 이제 미국 주식이나 뭐 한국 주식도 인덱스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니까 뭐 그 안에 이제 섹터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마켓 전체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이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좀 소수 의견이었으면 뭐 소수 의견일 것 같은데 소수 의견이었으면 좋겠고 왜냐면 그래야 틀려도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맞으면 스타네 소수 의견이니까 틀려도 뭐 어차피 묻어가니까 어차피 소수 의견은 틀린 거니까 뭐 안 쳐다보겠죠. 그래서 소수 의견일 것 같긴 한데 네. 여러분들이 좀 밸런스한 의견을 좀 들어보시라고 반대되는 얘기도 좀 드렸습니다.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 관세랑 이민을 떼서 생각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이제 이민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정책 관세 이민 두 개예요. 나머지는 이제 자질구레한 거고. 그러면은 이민을 하면 다들 또 임금 오른대. 인플레. 지금까지 이민을 제한해서 임금이 올랐던 사례가 없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300년 동안 이민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이민자 반대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수도 없이. 그러면은 그것만 조사하면 돼. 근데 왜 그걸 조사 안 하지? 그냥 머릿속으로 불을 끓이면 물이 끓는다. 불을 집어넣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 좋아요. 이러한 연구할 때 제일 좋은 게 그 역사학자들이 경제사학자들이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
왜냐면 그 과거에 이민자와 관련된 갈등이 이제 극대화됐던 시기가 1880년 중국인 고용 금지법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서부 지역에 중국인들이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미국인들의 잡을 뺏었어.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중국인을 채용하지 말아라. 그 당시 사람들도 지금이랑 똑같이 생각했죠. 중국인을 채용하지 않으면 우리 백인들을 채용할 거니까 우리 백인들의 임금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 사업주들은 얘네들을 채용 금지하면은 이제 뭐 앞으로 나 올릴 거야. 이거 가격 올릴 거야. 다 이러겠죠. 그 인플레 그럼 큰일 나. 이랬겠죠? 실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그림 보시면 왼쪽은 1880년 중국인 고용 배제법을 도입한 이후에 중국인과 백인의 임금입니다. 네. 떨어지네. 그러게요. 오른다며. 왜 떨어져? 임금이. 아니 뭐 중국인은 떨어지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이 화이트한 백인들은 왜 떨어져요? 그러게요. 오른쪽은 제조업 생산. 하자마자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볼 때 인사이트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자, 중국인을 채용을 지금 제가 미국의 예를 들게요. 미국의 이민자가 주로 건설 현장이나 농지, 농업을 많이 합니다. 이쪽에서. 자, 그러면 미국의 농부가 옥수수 농장을 짓는데 이게 미국인들을 고용하면 비싼데 이게 멕시코 노동자가 막 싸게 들어와. 써요. 수확해. 팔아. 가공식품 해서 나와요. 옥수수가. 이게 잘 돌아갔어. 그리고 이 멕시코 노동자는 여기 눌러 앉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좀 안 그렇죠. 다시 가지. 송금하고. 근데 멕시코는 그래. 들어와서 눌러 앉아. 소비도 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애들도 교육수고 시켜요.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어. 그런데 이제 멕시코 쫓아내. 그럼 얘 다 집에 갔어.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은 이 농부는 이 시골에 미국인들 데려와서 일하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임금을 많이 줘야 되겠지. 뭐 줬다 쳐. 줬더니 남는 게 없어. 옥수수 농장을 해봐야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밭을 갈아엎죠. 그냥 갈아엎어. 갈아엎으면 고용 자체가 사라지죠. 그렇죠. 멕시코 사람이 그동안 소비했던 것도 다 사라지죠. 집 수요도 사라지죠. 애들도 사라지죠. 그럼 소비 안 하겠죠. 그리고 이 옥수수를 또 받아서 식품 가공업체가 있었을 텐데 얘네들도 이거 어차피 뭐 옥수수 지금 하지도 않고 그럼 옥수수 가격이 오르냐? 아니에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 자체가 준다니까요. 고용 자체가. 그러면은 월급을 안 주잖아. 요 멕시코 사람은 집에 갔고. 그럼 소비 자체가 없어지죠. 따라서 최종 소유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감소하게 되죠. 네. 따라서 물건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산업 생산도 떨어지고. 왜? 농사를 안 지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이 복잡계를 생각을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임금은 앞으로 방향이 밑으로 가네요. 둘 다. 세권이다. 네. 근데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모델을 돌리는 거죠. 불을 막 장작을 넣어. 물이 끓어. 우리가 실험실에 살고 있으면 이제 그러겠죠. 근데 실험실이 아니라는 게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죠. 생각보다 쉬운데 이런 거 조사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천 건의 역사와 이와 관련 논문들이 있다니까요. 챗 GPT한테 물어봐도 이런 논문들을 막 꽂아줘. 그런데 그런 거를 물론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뭐 피터슨 연구소다. 이런 사람도 완전 친민주당 쪽이거든요. 네. 그럼 얘네들은 이제 이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민 금지는 성장을 떨어뜨리고 물가를 올린대, 임금을 올린대. 지들 모델을 막 해가지고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역사적인 조사에 대한 실증 연구를 이제 보셔야 제대로 알 수 있다. 팀장님한테 안 여쭤보고 챗GPT한테 물어봐도 얘기해주지 않을까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결론이 그렇죠. 그건 항상 좀 달라지는 경우가 프롬프트를 있어요. 어떻게 주느냐에 그래서 좀 따라서. 중립적인 말로 과거에 수많은 임금과 이민 간의 연구들이 있었을 텐데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뽑아서 주라. 단 편향된 연구는 좀 제외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의 후원을 받는 연구소가 있고 공화당의 후원을 받는 연구소가 있기 네. 때문에 제외해주고 뭐 영문 보고서 중심으로 찾아줘. 그럼 막 뭐 20개 찾아줘. 그럼 20개 찾아줘. 그럼 그 논문만 봐도 이민과 임금 간에는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떨어진거나 네. 쪽으로 대부분 결론이 나 있습니다. 피날레 질문은 이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엔 언제 뵙죠? 제가 좀 이제
좀 게으르다 보니까 축척과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데 시간이 꽤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니요. 좀 신선한 콘텐츠를 가지고서 네. 저희가 출연을 해서 밸런스한 균형 잡힌 시각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하셨으니까 네. 팀장님 뭐 보고서도 있고 네. 채널도 있으시니까 네, 저희 보고서는 보지 마시고 보고서는 좀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예, 실제로. 예. 네, 어렵더라고요. 그냥 말만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갑작스러운 위기나 꺾이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은 네. 그때는 저희가 긴급하게 또 긴급 모시는 걸로. 출동하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예. 긴급 출동 약속해 주셨어요. 올해도 또 잘 부탁드릴게요. 예,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